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 중반이 다 돼서 이런 일을 겪고 이 나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이렇게라도 털어내야 저도 좀 살 것 같아서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부턴 분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 잠도 잘 못 자곤 했었어요. 생각만 하면 잠이 벌떡 깨고 한겨울에도 선풍기를 틀어 마음을 식혀야 될 정도였거든요. 처음엔 이런 일이 생긴 게 다 제가 못나서 배운 게 없어서 일어났다는 생각에 괴롭기만 하고 제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 덕분에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되면서 현재는 마음이 적잖이 침착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을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랐고 남편도 옆마을 사람을 만나 아이들까지 시골에서 키운 토박이인데 일찍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대신 고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남들 눈치도 많이 보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희 고모 역시 고아인 저를 대신 키워주는 값으로 1년 365일 농사일을 시키셨어요. 고모는 늘 제게 여자가 그리고 너 같은 고아가 결혼이라도 하고 밥만 잘 먹고 살면 장땡이다. 공부는 글만 알면 돼. 너 같은 애가 공부는 해서 뭐에다 쓰게? 라며 공부도 시켜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간신히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는 진학하지 못한 채 고모네 집 농사일을 해왔어요. 제 기억 속에서 10대는 그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에요. 저랑 같이 중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데 저는 곡괭이를 들고 밭에 나와 있으니 또래 친구들한테 창피하기도 했고 그런 애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니네들은 부모 잘 만나 그래도 학교는 다니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고모 말씀대로 글만 간신히 배웠고 이날 이때까지 농사만 지으며 살았기에 딱히 저의 10대 시절은 기억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대인 19살이 되자 고모부는 옆마을에 사는 노총각에게 저를 시집 보냈죠. 당시 남편의 나이는 30살이었는데 지금의 30살하고 그때의 30살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이였기에 그 당시 남편은 아주 늦게 결혼을 한 거죠. 처음에 딱 남편을 봤을 땐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고 허우대는 멀쩡했어요. 근데 왜 이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나 싶었죠. 그 이유를 결혼하고 나서 첫째 낳고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장가를 벌써 2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었고 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남자와 계속 살 수밖에 없었어요. 현실이 그랬거든요. 이미 배는 불러 몇 달 후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런 몸을 이끌고 혼자서 이 집을 나와 살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 고작 21살이었고 농사밖에 할 줄 모르는 여자가 세상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을 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몰랐죠. 저는 그 사실을 듣곤 남편이 절 이용했다고 밖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당신 나 이용했어요?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날 이용해서 결혼하고 임신까지 시켰냐고요.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나도 나름 사연이 있었다고. 내가 숨기려면 끝까지 숨겼겠지. 당신한테 이런 비밀을 얘기하겠어?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한테 고해를 하듯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만나 결혼한 여자는 결혼하자마자 3달 뒤에 결핵 때문에 그만 세상을 떠났어. 그 여자가 죽고 내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억지로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사랑 없이 했던 결혼이라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을 가버렸어. 그 뒤로 6년간 혼자 지내다 당신을 만나게 됐는데 당신한테만큼은 정말 진심이야. 진심 어린 남편의 고백에 저도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감수하고 살아왔어요. 남편도 본인이 숨겨온 과거가 있으니 저한테 잘하긴 했어요. 주변에서도 남편을 보곤 요즘 시대에서 볼 수 없는 현대적인 남자라며 저보고 남편 복이 많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어린 저에게 되도록이면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하려고 힘든 일은 거의 다 본인이 도맡아 했어요.
그래서 사실 3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도 힘든 건 하나도 없었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저한테 큰 소리 한 번을 내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싸워도 져주는 게 늘 일상이었고 시어머니와의 고부관계에서도 남편은 늘 제 편이었어요. 그러니 어딜 나가면 인고 부부라고 할 정도로 저희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항상 남편은 본인의 과거 때문에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해했고 그것 때문에 더 잘해주긴 했어요. 어느 정도로 눈치를 봤냐면 TV 드라마에서 바람핀 남자 얘기만 나오거나 두 집 살림하는 남자가 나오면 주눅이 들어 고개를 못 들고 자리를 일어나곤 할 정도였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런 기모 피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턴 이제는 그만 눈치 봐도 된다고 하였어요. 지난 과거는 다 잊고 나나 당신이나 서로에게 충실한 아내로 남편으로 살자고 했죠. 그러니 남편도 고맙다며 평생 살면서 속 썩이는 일 없게 본인이 잘한다고 하였어요. 그 말 그대로 저도 남편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은 없었어요. 부모 복은 없었지만 남편 복은 있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자식도 1남 2녀 낳고 지들이 알아서 잘 커주니 저는 그냥 농사 지으며 집안 살림하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들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평범한 게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비록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어도 이만하면 우리 식구 사는 데는 크게 문제도 없었고 꾸준히 농사일로 번 돈 저축하며 성실하게 살았죠. 그리고 어느새 아이들도 둘은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한 놈은 취직한다며 서울로 올라갔는데 다들 도시로 나가 생활을 하니 남편이나 저나 적적하고 빈둥지만 지키고 있는 새 같았어요. 그렇지만 동네에 사는 저희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다들 저희와 같이 살기에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 살면서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던 남편이 나이가 반 100살이 넘더니 제 속을 썩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농촌 생활을 정리하고 애들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 시골 토박이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서울은 공짜로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갈 판이었는데 남편은 저와는 정반대였죠. 우리도 죽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도시 생활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원래 본인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도시 생활을 하려고 했대요. 늘 도시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다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나이가 들수록 대학병원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 살아야지 오래 산다고 하더군요. 나 그동안 이 악물고 노력했어. 이제 이만하면 아이들도 잘 키웠고 내 삶 즐길 시간이 온 것 같아. 평생 내 꿈이 이농이었는데 당신도 같이 가자. 저한테도 계속 도시로 올라가서 살아보자고 어린 아이처럼 떼를 쓰는데 저는 못한다고 했어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도시로 올라가면 뭐라고 사냐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싫다고 했어요. 아직도 그걸 못 버렸어? 전 그렇게 원하면 당신 혼자 올라가. 이 많은 짐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로 가? 난 불편해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 처음엔 포기하는 듯 했으나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애들 핑계를 삼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챙겨줄 자식들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면서요. 이 문제로 남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길 반복했고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어요.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대신 일단은 남편 혼자만 먼저 올라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죠. 그럼 일단은 나 혼자라도 갈게. 내가 먼저 올라가서 더 잡으면 당신도 슬슬 올라오면 되잖아. 그럼 됐지? 만약에 도시로 올라가서 나도 적응 못하면 군말 안 하고 다시 내려올 거야. 그리고 내가 도시에서 뭐 돈벌이 할 것 좀 알아봤는데 내 고향 친구 그 정배놈이 아파트 경비 자리를 알아봐줘서 거기 소개받아서 취직 가기로 했어. 남편은 도시로 이사가도 본인 벌이는 알아서 한다며 걱정 말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계속 농사를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한다면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편은
제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도권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주말마다 미리 살 동네를 수시로 가봤어요. 역시 도시는 달라도 다르더라. 바로 옆에 큰 대형마트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처럼 뭐 차 타고 40분 넘게 읍내까지 안 나가도 되고 버스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백화점이니 지하철이니 살기가 엄청 좋아. 지하철로 서울이고 춘천이고 인천이고 가고 싶은 데는 다 다닐 수 있더라니까. 당신도 그런 거 누리고 싶지 않아? 남편 말처럼 지금 사는 곳보단 물론 도시가 더 편하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미래에 그려놓은 노후가 있었어요. 노후엔 이 지긋지긋한 농사는 그만하고 남편하고 오붓하게 차로 국내 여행이나 다니며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저한테 또다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비라도 벌어서 쓰라고 하니 한숨부터 튀어나왔죠. 제 미래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인 계획대로 행동하니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농사 짓기 싫으면 같이 올라가자는데 아주 뻔뻔스러운 남편의 태도에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밭 일부분을 팔아 수도권 외곽에 집을 구했고 시골에서 끌던 트럭도 팔아 조그마한 경차까지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저희 애들도 지 아빠의 꿈을 응원한다며 평생 시골에서 사셨으니 도시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며 주말에도 자주자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엄마 아빠 보려면 아예 나를 잡고 내려갔었어야 했는데 아빠가 올라온다니까 얼굴은 자주 볼 수 있어서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네. 다만 엄마가 마음에 걸린다. 엄마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 여기가 내 고향인데 친척들이고 마을 사람들이고 다 가족이지 뭐. 아유, 걱정 마. 그렇게 남편은 저만 남겨두곤 도시로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막상 남편이 떠났을 때만 해도 집이 휑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저도 점점 편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생을 삼시세끼 남편 밥을 차려줬었어야 했는데 저 혼자 사니 내가 배가 고프면 간단하게 혼자 차려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마음대로 잘 수 있어서 그거 하나는 좋았어요. 뭐랄까 저한테도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꿀 같은 휴가 같았죠. 농사에도 그냥 저 하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쉬엄쉬엄 지었어요. 처음엔 농사도 접을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몸이 엄청 배기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말이 평생 몸으로 일했던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더 곤욕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죠. 하여간에 누구 눈치 보는 일 없이 제 생활을 지속하니 나름 편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초반엔 한 보름에 한 번 반찬을 해서 남편한테 올라갔었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뜸하게 되면서 부쩍 멀어지게 되었죠. 남편은 일주일에 하루 빼고 매일같이 경비일을 나가야 하기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내려왔고 자주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연락은 매일같이 와서 도시생활 이야기를 주절주절 떠들긴 했어요. 당신 새벽에 자동차 소리랑 건물이 환하게 불 켜진 거 본 적 있어? 여기 도시 사람들은 새벽에도 깨 있다니까. 그걸 보면 나도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도시 사람들이 멋있고 나는 요새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니까. 아유, 또 그 이야기야. 여기 소식은 안 궁금해? 엊그제 우리 집 소가 새끼 낳았는데 그건 안 궁금해? 아이, 뭐 소야 알아서 새끼 낳고 알아서 크겠지. 당신도 이런 기분을 죽기 전에 한번 느껴봐야 될 텐데. 아유, 참 아쉬워. 난 됐어요. 당신이 당신 고향을 다 잊고 사는 것 같아서 그래. 아이, 고향은 죽어서도 다시 묻히는 곳이야. 아무리 도시 생활이 좋아도 그렇지. 여기도 신경 써. 아니, 그러는 당신도 내 이야기 관심도 없어 하잖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여기 동네 주민들이 나보고 호랩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자주 좀 올라와. 남편의 이해심 없는 소리를 들으니 저도 신경질이 났고 이렇게 될 걸 모르고 올라갔냐며 각자 사는 게 다르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그럼 영영 따로 살자는 거냐며 이게 이혼한 부부지 뭐냐고 성질을 팍 내버리는 겁니다.
저보고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오기로 한 약속도 몇 번 안 지키고 안 오지 않냐며 되려 저보고 당신이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지지고 볶고 같이 산 부부였어도 몸이 떨어지니 맘도 멀어지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얼굴까지 안 보고 전화로만 얘기를 하니 평생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혼 얘기도 몇 번씩 오갔네요. 남편은 2주에 한 번씩 제가 올라오면 도시 생활의 장점들을 경험시켜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남편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버틸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도시 생활을 즐길 줄도 몰랐어요. 시골 생활을 남편도 저만큼이나 오래 한 사람이었으니 금방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도시 생활을 얼마나 즐기는지 나이 다 먹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동료 경비원이랑 한강에 놀러 왔다며 치맥 사진을 찍어 보내질 않나, 안 하던 아침 조깅을 하질 않나, 자기 인생 통틀어 도시에서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할 정도니 한 번씩 대판 싸우다가도 건물 야경 사진을 보내며 저보고 감상하라고 하는데 결국엔 미워도 내 남편, 좋아도 내 남편이다 생각을 하고 애들 아빠니까 내가 맞춰주자 싶어 약속했던 2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걸 다시 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면 저한텐 되려 불편한 상황이 꽤 많았어요. 도시가 워낙 정신이 없으니 길을 잃어버린 적도 많았고 도시 사람들의 쌀쌀맞은 이상한 텃세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었죠. 남편이 터를 잡은 곳이 주택가로 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 동네도 워낙 토박이들이 많아 서로 어느 집에 수저가 몇 개까지 있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이사를 가고 누가 이사를 왔는지도 잘 알았죠. 게다가 여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부터 연세 드신 할머니들까지 다들 플라스틱 의자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앉아서 수다도 떨고 동네 오고 가는 사람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묻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가끔씩 남편 집에 갈 때마다 외부인인 저를 아주 차갑게 냉대하는데 누군데 이 집에 들어가냐는 말까지 했어요. 도시 사람들은 다들 깍쟁이라고 하니 괜히 시골에서 온 제가 주눅이 들어 남편한테 잘 안 간 것도 이런 이유가 한몫하긴 했어요. 아무튼 2주에 한 번씩 내려가는 걸 저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남편한테 엄청 큰 상자의 택배가 왔더라고요. 본인도 미안했는지 손수 편지까지 써서 먹을 거랑 시골에서 쉽게 사지 못하는 생필품들을 사서 보냈더라고요. 그걸 받고 나니 저도 괜히 떨어져 사는 남편에게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 반성이 됐어요. 그렇게 남편이 보낸 택배를 뜯어 정리를 다 했는데 상자 맨 밑에 웬 종이가 하나 밖으로 간당간당하게 껴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실수로 들어간 종이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남편이 도시에 올라가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한 모양이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사인이 몇 장이나 넘게 되어 있었고 처음 보는 핸드폰 번호도 눈에 띄었죠. 이 양반이 뭐 필요해서 새로 만들었나 싶었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안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이런 것도 공유를 안 하는구나 섭섭한 기분도 들었어요. 한편으론 남편이 경비 일을 하니 관리자랑 따로 연락을 하려고 만든 번호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번호로 연락해 남편 기분도 풀어줄 겸 확인도 해볼 겸 전화를 걸었죠. 왜 괜히 싸우고 나서 다시 전화하고 그럴 때 좀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이 번호로 연락해서 서로 한번 크게 웃고 나면 훨씬 더 편하게 화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번호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의 반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중도씨, 가게에 또 핸드폰 놓고 갔어요. 저번처럼 모르는 번호로 중도씨가 걸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내가 내일 오후쯤에 중도씨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아유, 얼굴 보고 싶어 죽겠네요.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쿵쿵거리는 심장 겨우 진정시키고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다며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며 남편의 집으로 간다는 여자.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이고 남편은 왜 핸드폰을 2개나 쓰고 있는지
혹시 이 여자와의 소통을 위해 핸드폰을 하나 더 쓰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여자가 한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2주 뒤가 아닌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왜 갑자기 도시로 올라가서 살려고 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것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와 함께 가고 싶다는 이유도 다 노리고 거짓말을 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배신감에 이가 갈리면서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바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밤까지 지새우고 저는 첫 차를 타고 다짜고짜 남편이 사는 곳으로 올라갔죠.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곳이 막상 가니 단숨에 도착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남편이 사는 동네부터 먼저 돌아봐야겠다 생각을 해 그곳을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했던 동네 아주머니들과 또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절 보며 오랜만에 오셨네요. 요즘 안 보이더니. 네, 안녕하셨어요. 좀 오랜만에 왔어요. 네, 오랜만에도 왔네요. 근데 아줌마는 참 뻔뻔해. 네? 저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줌마 참 뻔뻔하다고. 요즘은 바람난 여자들이 더 당당하다니까. 자기가 본처마냥 고개 딱 들고 다니잖아. 우리가 몇 번이나 우리 동네 오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잘 만났네. 왜 또 온 거예요? 아니, 저기요. 그 말씀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아줌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요 아랫집 사는 아저씨 곧 있으면 전처랑 재결합한다는데 여기 막 들어오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이 동네 부녀회장인데 아줌마같이 세컨이 우리 동네 왔다 갔다 하면 어린애들도 있고 정서상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동네 질 떨어지게 왜 오고 그래요? 철면피를 깔았나? 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전처라니요. 내가 여기 사는 아저씨 부인인데 무슨 전처요? 제가 막 그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막 들이밀자 갑자기 그 부녀회장이란 여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로 저를 막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아줌마 둘도 저를 막 밀치며 나가라고 하는데, 어디서 첩주제에 본처 행세를 하고 동네를 기웃거려? 여기 아저씨 본부인이 몇 년 동안이나 이 집에서 살았어. 네가 뭘 안다고 첫반하장으로 들이대고 있어. 나가. 이 천박하고 들어온 거사.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고.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3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데, 소란스런 소리에 동네 사람들도 밖에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뒤 남편도 잠옷바람으로 집 밖에 나오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나이 아빠 라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이 절 보곤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젖먹던 힘까지 나와 그 여자 셋을 단번에 밀어뜨린 뒤 남편 놈의 뒷꽁무니를 확 낚아챘어요. 야, 이 양반아, 지금 어딜 도망가? 당신 마누라가 저 여자들한테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도망을 가? 당신 지금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냐고? 왜 내가 당신 첩이고 당신 본처는 누구야? 저 나이 엄마, 가서 얘기해. 가서 얘기하자고. 뭘 가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해. 왜 저 아줌마들이 날 보고 첩이라고 하냐고. 말해봐. 말해보라고. 저는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창피하다며 제 입을 막으며 저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앞으로 어떤 백발의 노신사가 저한테 무슨 서류 봉투를 한 장 건네는 겁니다. 남편은 그 노신사를 사장님이라고 칭하며 쩔쩔매며 그 서류를 뺏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노신사는 남편이 살고 있는 다주택의 집주인이었고, 제게 그 서류를 건네며 그걸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곧장 그 봉투를 받아들어 그 안에 있는 서류를 보았는데, 그 서류는 남편 놈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서였어요. 분명 남편은 그 해에 그 집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10년이나 전부터 본인 이름으로 꾸준히 그 집을 계약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재계약한 건 다른 여자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를 보자마자 저는 남편 놈의 얼굴에 냅다 던지며 이게 다 뭐냐고 했어요. 왜 10년 전부터 이 집을 계약한 거냐고 숨기지 말고 제대로 얘기하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은 그 노신사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곤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모르게 집 계약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 나중에라도 올라올 거 생각하고 미리 계약을 한 거였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 씨부리지 마. 내가 아니라 당신 내연녀랑 살려고 계약한 거겠지. 거기다 요번에 재계약한 건 그 여자 이름으로 계약을 해줬어? 그러면서 나랑 올라와서 살자는 얘기는 왜 한 거야? 내가 안 올라올 줄 알고 미리 선수 친 거지? 날 등신으로 봤다 이거지? 저는 남편을 밀치고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여자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필요도 없이 아주 대놓고 부부처럼 둘이 같이 찍은 사진부터 칫솔, 여자 옷가지들이 널려 있더라고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의 흔적들을 집 밖으로 싹 다 집어 던져가며 난리를 쳤어요. 본처를 첩으로 만들고 첩을 본처로 만들며 두 집 살림을 차린 거냐고 막 울부짖었죠. 그동안 이 인간을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했고 저랑 결혼 전에도 2명의 여자와 살았던 걸 속인 것까지 다 생각이 나며 그 본성이 어딜 가겠냐고 했네요. 남편은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 얘기하자며 저를 막 끌어당기는데 주위의 동네 아줌마들 하는 말이 여태 10년 동안 본 마누라를 속이고 산 거냐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겉모습만 보고 속을 뻔했다며 되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사실을 듣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과 노신사에게 남편 놈이 하고 다닌 짓을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니 남편은 10년 전부터 그 내연녀랑 부부인 척하고 여기서 살아왔었다네요. 근데 저랑도 살아야 했으니 동네 사람들한텐 지방에서 일하느라 자주 못 오는 사람이라고 속여 이딴 거짓말까지 하며 10년 넘게 두 집 살림을 해온 거였는데 요번에 저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야 했으니 또 한 번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저를 지방에서 잠깐 알던 여자라고 하며 집착이 심해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저 때문에 내연녀인 본처랑 싸워서 본처가 집을 나갔다는 말까지 했대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도 제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달갑지 않게 대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 서류를 준 노신사에게도 왜 이걸 저한테 준 거냐고 물으니 본인 딸 생각이 나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내 딸 생각나서 준 거요. 내 딸도 대가 같은 상황이었거든. 사위놈이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했는데 딸이 그걸 알곤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래서 내가 언젠간 아주머니를 보면 이걸 줘서 알려주려고 했었어. 아니 그럼 할아버지는 제 남편이 그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였어요? 나도 그동안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재계약하면서 둘이나 없을 때 얘기하는 걸 내가 듣게 되면서 알게 됐어. 도시 생활이 꿈이었다고 했던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올라가 곁에 여자를 두며 불륜 짓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바르고 잘 사는 척하면서 살았던 인간이 뒤에서 이런 꿍꿍이가 숨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말을 전부 다 녹음하였고 남편놈 집에 있던 여자 물건들도 다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나중에 다른 소리를 안 하기 이혼할 때 쓰려고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더 흥분하면서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게 만들어서 남편과 그 여자 모두 쫓아내줄 거라며 힘을 실어주었고 노신사인 집주인분도 손해보더라도 집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어요. 저는 이대로 내려갈 수 없어 남편 놈의 내연녀 얼굴이라도 보고 머리 끄댕이라도 잡아야겠다고 했고 그 여자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일단은 본인들네 집에서 기다리자며 저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 본인들이 붙잡고 있겠다고 하였어요. 저는 남편 놈의 핸드폰까지 뺏어둔 상태라 남편 놈은 지 내연녀와는 연락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한 2시쯤 되자 그 내연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곤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그 여자를 한눈에 알 수 있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제가 잘 알고 있는 10여 년 전 저희 동네에서 살다 애와 남편을 두고 도망간 제동이 엄마였거든요. 제동 엄마는 절 보자마자 귀신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가오는데 저는 그런 제동 엄마에게 손을 올려 얼굴을 내리쳤어요. 그러니 제동 엄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내가 언니한테 이렇게 당해도 싸요. 그러니까 화 풀릴 때까지 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너 우리 아저씨랑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어? 시골에서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그래서 네 남편이랑 자식 두고 도망친 거야? 아니에요 언니. 언니도 아시다시피 제동 아빠 그 더러운 성질 때문에 더 못 살겠어서 도망간 거 알잖아요. 절대 언니네 아저씨랑 바람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야. 너도 내가 등신으로 보이지? 동네 아줌마들하고 여기 집주인 할아버지한테 이미 니들 얘기 다 들었어. 이 여우 같은 여편네 여태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 저는 남편이나 제동 엄마를 가만 안 두겠다는 심상으로 둘 다 박살을 내버렸고 난동 후에 제동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들으니 제 말대로 10몇 년 전 시골에서 살 때부터 저희 남편과 서로 정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동 엄마 남편이 하도 제동 엄마를 못 살게 꾸니까 저희 남편이 그걸 보고 제동 엄마한테 아무도 모르게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서 같이 살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혈압이 올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제동 엄마는 그 길로 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도시로 도망을 쳤고 제 남편 놈은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두 집 살림을 해온 거였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속여도 이렇게 속일 수 있는지 그날 목이 쉬어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악을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저는 제동 엄마한테 너는 엄마도 아니라고 어떻게 6, 7살짜리 애를 두고 그냥 도망을 칠 수 있냐며 쓰레기라고 하였고 오늘 당장 내려가서 제동 아빠한테도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동 엄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자기 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애원을 하는데 저는 가차없이 니네 둘 다 어디서든 발붙이지 못하게 할 거라며 선전포고라고 내려왔어요. 근데 남편놈도 저를 따라 같이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시골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부 다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장님네 집에 가서 방송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제동 엄마가 했던 모든 짓을 다 알렸죠. 제 삶이 무너진과 동시에 이 두 인간들 삶도 무너뜨려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시골 소문은 삽시간이라 방송이 터지자마자 온 집에서 나와 마을회관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제동 아빠와 제동 할머니만 저희 집으로 쫓아와 남편도 멱살을 잡으며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였어요. 남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란 손가락질을 다 받고 이제는 여기서도 도시에서도 발을 못 붙이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하자며 이혼 서류를 던져주었고 이 사실을 저희 애들에게도 다 이야기하였어요. 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애들에게 얘기를 했죠. 어차피 애들도 다 컸고 지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도 알아야 하기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버틸까 하는 고민도 잠깐 했는데 그럴 때까지 버티면 더더욱 이혼을 못하게 될까봐 마음 굳게 먹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 놈은 당연히 이혼만은 안 된다며 이제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복종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인간이랑 한 입을 넣고 한 공간에서 숨쉬며 살 수 있겠냐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네요. 하지만 끈질기게 버티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까지 하며 법원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였어요. 살다 나이 다 먹어서 법원을 올 줄은 몰랐는데 다른 일도 아닌 이혼으로 법원에 오게 됐으니 인생 참 허무하기만 했어요. 저는 애들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해서 진행을 하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 놈한테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오는 게 제 목표가 됐어요.
남편은 소송하면서도 마땅히 시골에서도 갈 곳이 없었는지 자꾸 여태 같이 살았던 세월을 핑계로 다시 살아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계속 무시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제게 찍소리 못하는 게 이미 시골 동네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저한테 뭐라 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로 유리한 입장에서 유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남편과 상간녀인 제동엄마한테도 위자료를 받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지금 1년이 안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전 남편과 그 여자가 불륜하는 장면이 제 꿈에 나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깨곤 해요. 전 남편이 숨겨왔던 그 시간들이 저에겐 평생 씻을 수 없는 악몽이 되어버린 것 같죠. 이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30년 넘게 같이 산 인간이라고 주변에서 그 인간 이야기들을 해주곤 하는데 그 인간과 제동엄마는 그 길로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천벌받을 인간들이지 지들이 그렇게 산다고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저도 되도록이면 그 인간들 생각하지 않고 제 남은 인생만 생각하려고 해요. 저희 애들도 저보고 이제 남은 인생은 엄마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저도 그러려고 노력 중이에요. 가끔씩 나이는 먹을 대로 먹어서 이혼한 제 인생이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연도 들으며 제 사연도 쓰며 지루하지 않게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며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인생의 위안이 되셨음 하고요. 저처럼 복잡한 일 없이 가정에 편안함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픈 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 건강 잘 챙기시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